절약한다고 살아봐도 매달 적자인 구조입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숨만 쉬어도 적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산입니다. 이 집이 저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싱글이던 시절 1,000만원, 2,000만원 모았을 때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지금 이 모양은 아닐 텐데 돈을 벌고 모으고 난 다음의 일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3살 정도 되니 주변 집값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데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집주인분의 배려로 4년 동안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세 만기 후 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니 다른 집들의 전세금은 기존의 2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계약은 어렵겠구나.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이러다가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겠어.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그제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매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 찾은 길이 그나마 안전한 청약이었습니다. 청약으로 송파구와 서울을 알아봤지만 결국은 점수와 돈에 맞춰서 세곡, 내곡, 하남, 위례, 갈매동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당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돈을 벌고 있으니 서로 잘 벌지는 못해도 절약하면서 살면 되겠다.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쫓겨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혼자가 됐습니다. 비행기에는 날개가 2개 있지만 저는 이혼으로 하나의 날개가 없습니다. 이혼 후 생기는 양육비는 못 받고 있고 받기 위해서는 큰 목돈을 들여 소송을 하여도 나올까 말까한 상황이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의 날개로 날아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목적지까지 저 혼자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 혼자 사라지면 이 어린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없을 텐데 혼자 화장실 가서 울고 온 적도 있어요. 커가는 아이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작아졌고 매일매일 고기 노래 부르는 큰아이와 과자 사달라는 둘째 아이는 장 보러 갈 때마다 혼납니다. 엄마 또 1개만 사라고 할 거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2개 사도 돼 라고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뿐입니다. 이렇게 악자까지 모은다고 해도 종잣돈은 1년에 1,000만원이 최대입니다. 한창 소풍이나 놀이공원 가고 싶은 나이일 텐데 초등학생 아이 2 키우는 엄마가 이래도 되나 싶어요.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투자 공부도 잘 해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씁쓸합니다. 다른 분들은 달려가고 훨훨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저만 모래주머니 차고 타이어 끌면서 모래사장을 뛰어가는 기분입니다. 40살이 되어서도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른인 척하고 있는 것 같아 창피합니다. 저축을 늘릴 구석도 없고 재산을 늘릴 방법도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앞이 검정인지 회색인지 구분 안 되는 이런 공간 속에서 몇 년 동안 혼자 헤매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몰래 숨겨왔던 잠실의 내 집 목표는 접어두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세금 걱정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처럼 보통 수준의 삶을 살고 싶은 40대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좀 가장 큰 고민은요. 청약에 당첨됐었던 갈매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제게 유일한 자원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지금 현재는 이 집에 이제 전세를 주고 본인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주고 전세 사실 그렇죠. 거예요? 네. 같은 돈으로 좀 더 넓은 집을 이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월 소득은 300만 원. 아무래도 이제 거의 매몰이죠. 매몰이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월 소득 300만 원에 뭐 이것저것 고정 지출이 210만 원이에요. 고정 지출 210만 원에 월 변동 지출까지 합치면은 330만 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300을 버는데 더 많이 이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달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재정 상황입니다.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한정된 종잣돈이잖아요. 지금도 보셨겠지만 300을 벌어서 오히려 300이 더 나가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저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불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지금 저는 이분 사연을 보면서 좀 떠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을 선정을 했고요. 먼저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동년배로서 제가 한번 먼저 인사를. 동년배 맞나요? 한참 언니예요. 누가?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은방울꽃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듣고 계셨어요? 네. 지금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정말 어떤 게 정말 고민인 건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더 좋은 솔루션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3명은 오늘 우리 은방울꽃님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 잘 해주시고,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시간 절대 아깝지 않게 잘 해주세요. 은방울꽃님. 됐어요.
됐어요?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엄마코님.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지금 갖고 계신 그 갈매에 있는 아파트 그 활용하는 방법인 거 맞나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 가장 큰 몫이기도 하고 방법이나 방향에 따라 뭔가 큰 흐름이 달라질 것 같아서 얘를 제일 1번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사실 일단 그 사연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은방울꽃님이 이렇게 느끼시는 감정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거라 저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지만 네,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옵션을 알려드릴 거고 한번 들어보시고 잘 고민하시고 공부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요, 지금 있는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매도를 하십니다. 매도를 하시는데 그 매도를 하게 되면 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로 나올 것 같아요. 네, 2억 정도 시세가 나올 것 같고 6억. 시세로. 그러니까 매매하고 현금이 2억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매매하고 오케이. 네, 지금 전세를 주셨으니까 놀라신 것 같아서. 네, 그 차이를 보면 네, 2억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 2억을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한 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한 채에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공부를 하시면서 한 두 개 정도로 충분히 나중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향후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활용하실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은방울꽃님께서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도 노원구에 1억 5천 밑으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좋아하는데? 은방울꽃님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사시면 안 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워워. 안 돼. 사면 안 돼. 달려간다 또. 네, 사면 안 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시청자분도 잘 들으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되니까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두 아이들과 노후 해결을 할 수 있는 시드가 될 거라 그러니까 종잣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그런 거에 대한 증거로 지금 하나를 말씀드린 거지 그거 자체가 지금 막 인생을 바꿔주거나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 갈매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로 사시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아파트 자체는 더 안 좋아져요. 저는 이거를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로 나중에 나눠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 드린 거예요. 네. 갑자기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갑자기 부동산에 전화하실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1번의 옵션이에요. 1번의 옵션이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2, 3년 사이에 공부를 하시면서 매도를 하고 매도한 거를 한 채에서 두 채 정도로 나눠서 하면 이 한 채로 그 자산 상승을 누리는 것보다 두 채로 할 때가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2억 이내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는 것도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다시 텐션이 내려오셔서 너무 저 마음이 편안하네요. 오히려 편안하네요. 이게 또 이런 진짜 어이없어. 2번은 뭐냐면 사실 제가 1번을 말씀드리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매도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매수보다 매도가 한 10배 이상 어렵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는데 이게 뭐 팔아도 문제, 안 팔려도 문제,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고 팔리자마자 바로 1초 만에 후회하는 이제 그런 게 매도인데 심지어 전 투자 물건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은방울꽃님은 거의 막 모든 것이잖아요. 지금 이 갈매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고, 이런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얘를 꼭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 갈매를 유지합니다. 왜냐면, 이 갈매라는 곳은 저는,
적어도 앞으로 뭐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는 가치가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막 구축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위쪽으로 별내선도 들어오고 뭐 바로 도보권은 아니겠지만 별내선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위에 택지도 사실상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지가 확장되면서 그 지역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그냥 아파트를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세가 이번 그 올해 4월에 역전세를 맞으셔가지고 되게 전세가 내려가실까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괜찮으세요? 가끔 목소리가 지금 거의 지하로 들어가시는데 좋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네, 지금 빨리 고속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전세가 저는 지금 받으시는 금액이 그렇게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또 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것도 좀 약간 무서웠어. 네. 그렇죠? 네. 지금 안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네. 역전세까지 나면 이거 어떡하나라는 또 네. 그런 고민이 또 있으셨죠. 맞아, 있으셨을 텐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전세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전 걱정되는 건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막 4년 이후에 막 폭등했을 때 가격을 막 확 빼먹는 거 막 이럴까봐 우리 걱정이 될 정도로. 전세금을? 네, 전세금 자체는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유하신 상태에서 전세가 아마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적당히 그 금액을 좀 빼셔가지고 그거를 투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게 두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걸 매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전세금이 올라오는 거를 가지고 추가 투자를 한번 해본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두 가지 옵션에 모두 기반이 되는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주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살고 계신 곳. 근데 지금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 2명인데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거의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둘이 또 같이 자기도 힘들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게 힘들어. 같은 하나의 딱 우리 살고 있는 10평대에 살고 계신 상황이라서 21평으로 가시길 원하시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동일 아파트에 21평으로 해서 반전세로 가시면 그 1억 5천에 30짜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이동할 생각 혹시 해보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달 생활비가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거의 마이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반전세도 어쨌든 월마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증금이 1억 6천이 넘으시고 1억 6천5백이 넘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1억 5천에 30이었어요, 사실. 그 차익으로 월세를 그렇죠. 대납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1,500의 그 보증금 차이가 있고 1,500이면 그 30, 물론 뭐 월세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 4년 정도는 일단 그 월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갈매에서 전세금이 올라온다거나, 그러니까 옵션 1, 2번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벌려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같은 돈으로도 충분히 21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내 상황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공부하시는 거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옵션 두 가지랑, 그리고 이 주거까지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요게 총 3가지였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어요? 옵션 1번일 경우에 매도를 해서 하는 스토리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 매도의 시점이 근시일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저는 사실 바로 지금 바로 매도를 하시는 건 좋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지금 그 두 가지 이후에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 공부가 돼야지 사실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 투자를 하시던지.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옵션 1번이든가 매도를 하고 뭐 그걸로 해서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올라오는 전세금으로 뭐 투자를 하시건,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한 2, 3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전제였어요. 네, 근데 돈을 갖고 만약에 지금 당장 바로 매도를 하게 되시면 내가 수중에 돈이 있을 거고, 그 돈을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는
확신은 저는 좀 덜 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은방울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공부부터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부를 하시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지금 그 주변 노원 있죠. 제가 아까 그런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을 때 놀라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일단 노원구부터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신다는 건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거를 한번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집 근처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많은 곳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은방울님은. 네, 넓게 보지 마시고요. 넓게 막 서울 전체를 본다거나 뭐 막 전국을 볼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래요? 네, 노원이랑요, 성북이랑 성북구, 네. 그리고 동대문구 이 세 개 구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희가 아파트를 막 많이 살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한 소중한 돈을 가지고 딱 그 관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럴 거면 넓은 지역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갖고 계신 종잣돈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뭐 강남구를 본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을 저는 일단 갖고 매수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지역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거를 한 2, 3년간 하시다 보면 살 수 있는 순간이 또 옵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미 많이 와 있으니까요.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나이님이 또 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매에 있는 아파트 분양 받으셨죠? 예. 이거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3억 2천 정도요. 지금 전세가 얼마에 들어있습니까? 3억 후반이요. 그럼 전세금보다도 분양가가 쌌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갈매에 아파트가 하나 생기신 거죠? 네. 그쵸?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집중할 건 기존에 있는 주택을 본인이 경험한 것과 같이 뭐 하나든 두 개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야겠다고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러면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이거를 분양받아서 전세를 줬는데 전세가 오르면서 분양가를 넘어갔죠? 네. 그것처럼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가격이 싼 시점에 잘 사서 전세를 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세금이 본인의 매매 가격을 넘어가면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재산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갈매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 한 두세 개 더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좋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마다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걸.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아파트 사는 게 중요합니까? 수익 보는 게 중요하지. 네,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너무 급해요. 우리 은방울꽃님이 너무 급하세요. 꼭 무슨 일을 저지르실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고객님이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그 노원구, 그 다음에 성북구, 그 다음에 아까 어디였니? 동대문구. 동대문구 3개 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아파트, 그 3개 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미처럼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고 시세를 파악하고 어떤 단지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매매는 어떤지, 전세는 어떤지 이거를 계속 보세요. 그러시다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보고 그 동네에서 꽤 괜찮은 아파트를 갈매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함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네. 그러면 갈매에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아파트를 사세요. 네. 그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어려우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전세를 이제 이거 세입자분을 맞이할 때 아무래도 텀이라 그래야 되나? 그 기간이 좀 차이가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할 때도 이제 앞으로 할 때도 이 잔금이라던가 그렇지. 전체를 다 내가 그러니까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사서 걱정을 하고.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너무 이제 본인이 두려워서 그런 건데요. 예, 그렇지 않게 매매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도 전세가 들어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집들을 매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은방울꽃님은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되게 두려워요. 지금 뭔가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사서 전세를 놓는 걸 못하면 어쩌지잖아요. 네.
그게 안 맞아서 못 사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전세를 놓는 집을 또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본인이 물건을 보다 보면은 저절로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그 두려움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물에 들어가는 거랑. 물에 들어가갖고 물에다 얼굴 담그는 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근데 막상 얼굴 담그고 잠수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가 두려운 나머지 시도를 하지 않고요,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갖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은방울꽃님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만큼이나 그런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만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왜 남들 다 하는데 왜 못해요? 은방울꽃님 하실 수 있지. 그리고 제가 그 외에 이제 또 부동산 관련된 조언은 보기님이 다 드렸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형편이 눈에 띄게 피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시작해서.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네. 형편이 눈에 띄게 피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 전 기억나세요, 잘? 그죠? 진짜 옛날이죠? 오래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은방울꽃님께서 흑자 구조를 만들지 못하시면 그 10년 동안 있는 부동산 투자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부침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지금 통화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예, 약간 조급하고 약간 불안한 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흑자 구조를 만드시기 위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집값 올라갈 때는요, 내가 당장 뭐 생활비 빵꾸 나고 이래도 전혀 뭐 걱정 안 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런 기간이 없겠냐는 거예요. 저는 상승 하락을 다 봐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의 부동산 투자 성공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고 내가 만들어야 될 빚어야 할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한테 좋은 운이 찾아와도 그걸 태반이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갈매 아파트 있는데요, 뭐 미천이 있는데 든든한 그런 좋은 성공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벌어서 돈이 남지 않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소득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마 되게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월부에 그런 분들 많고, 아까 제가 댓글 보니까 볼처진 갱년기님이 나 저도 그거 봤는데 40세 남편분하고 사별을 하시고 아이 다 혼자서 키워서 대학 보내고 작년부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강의 듣고 계시대요.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슬기롭게 그 상황을 극복한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시고 슬기롭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셔야, 그게 근간이 돼야 튼튼하게, 그래야 부동산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왜 우리 집은 왜 매달 생활비가 마이너스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정작 어려운데 누구한테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네.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주변에는 월부 안에 있어요. 월부 안에 있어요. 저라면 이렇게도 해볼 것 같아요. 월급쟁이 부자들의 카페에 글도 써볼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까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 교육비가 있잖아요. 네. 그 교육비도 조금 줄이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단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네. 네, 제가 그 교육비를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뭐 아이들, 사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막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네네.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부동산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그걸 지켜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4천만 원으로 열반 듣고 6개월 뒤에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억 이상 수익을 봤던. 열반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열반 듣지 않았으면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월천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모은 상태였는데 서울 집값이 막 10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10년 그냥 열심히 모으면은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좌절감을 되게 많이 맛봤던 것 같아요. 너바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그냥 열심히만 산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집 근처에 있는 집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반 들으면서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각이 좀 보이더라고요. 요걸 알아두면은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많았었는데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튜터님들도 계시고 같이 해주는 동료분들이 계시고 나를 또 신뢰하고 또 따라주시는 후배님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열반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다 그려주시고 같이 일구게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경제적 자유의 꿈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떠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얘기해보니까. 일단 어쨌든 전문가님들이 세 분이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는 뭔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길로 가도 된다는 거지, 약간 이런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주변 쪽, 그 사시는 곳 근처만 그냥 내가 이 동네는 너 나이보다 더 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틈나는 대로 가시고 시세 보시고 부동산 가서 물건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취미처럼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아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팍 드실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 지금이구나, 내가 그동안 돈 내고 강의 듣고 구해줘 얼부도 열심히 보고 했던 것들이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라는 순간이 와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한테 육아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저나 보기님은 만약에 아이 안 키워본 사람한테 육아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운 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저하고 보기님하고 코코님이.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투자의 매력이자 마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기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그리고 저는 광진구, 성동구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은 앞으로 2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매매하지 않고 2년 동안 거기만 들여다본다. 그러다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내가 처음 갔던, 예를 들어서 23년 지금 11월인데 지금 갔는데 24년 11월에 갔더니 내가 이제 이 동네 잘 알고 많이 봐서 아는데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1년 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 가면 1년 뒤에 성장한 은발꽃님은 이거 지금이 기회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다 올 거야 진짜. 그때 갈매에 있는 집을 매매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아파트를 투자하세요. 그렇게 투자는 쉬워요. 투자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거보다 어려운 걸 말한 거예요. 그렇게 투자한 물건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년, 3년 뒤에 투자하는 순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본인의 투자 자산을 다음 상승장까지 잘 지켜나가야 돼요.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잘 지켜야 된다고,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요 마요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을 깨먹어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알 깨먹는 이유가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팔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여전히 흑자 구조를 만들지 못해요. 집은 몇 개 있는데 막 카드 빚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지켜요, 그걸.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실제로 봤다. 그래서 전 그게 우려가 돼요. 은방울꽃님이. 제가 한 말씀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근데 뒤집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원래. 네. 세상에 쉬운 건 없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은방울꽃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상 보시는 뭐 한 달 만에 뭐 수천을 벌었네.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매매하고 한 4달 만에 1억씩 오른 적도 있고요. 저도. 근데요, 그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저 운일 뿐인 거예요, 그건. 성실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몇몇 좋은 기회들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다 깨먹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지, 자기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본인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은방울꽃님이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은방울꽃님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지난주 방송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말했을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진심을 오히려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방울꽃님. 그냥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은방울꽃님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뭐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내 잘못인 것 같고 아이들한테 뭔가 마음껏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요,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사랑을 주지 못할 때나 그게 막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미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죠? 저는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 완전 사랑할 거예요. 표현해야지. 아이들은 네. 완전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똑같아, 투자랑. 뭐냐면 애들이 커야 알아, 커야.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예민한 타입이거든요. 뭐 할 때. 잘 안 되면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잘 안 되면 굉장히 예민하고 결과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제가 막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막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학원도 못 가고 막 뭐하다, 뭐 나는 운동화도 막 시장에서 막 사서 신는 게 나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을 엄마한테 막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근데 지금 크고 나서 나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셨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해요? 아셨죠? 네, 힘내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크님한테 전화기 넘겨드릴게요. 네. 이미 충분히 나이님께서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교육비 자체가 좀 소득의 3분의 1을 쓰고 계시긴 하세요. 네. 근데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아니요, 잘하고 싶은 건 저의 소망이고요. 그 학원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그나마 좋아하는 것들을 재배치해본 상황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 제가 처음 투자 시작할 때가 초등학생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제가 이제 학원을 많이 못 보냈어요. 투자금 못 온다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소득이 막 부족하진 않았는데 막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둘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육비를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좀 썼는데 좀 더 종잣돈을 모으려고 보니까 줄이고 보니까 이제 교육비까지 손을 대게 됐는데 그때 제 기준은 너가 학원을 가고 싶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좀 물어봤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네. 근데 다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지금 학원 전기세 내러 다니는 거야? 그래, 그럼 다니지 마.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너의 진짜 대단하다. 빡세다, 빡세. 전기세라니. 진짜 그렇게 했어.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아들이었는데 영어학원을 막 또 잘 가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와서 뭐 그렇다고 공부하겠어요? 뭐 놀고 TV 보고 이러긴 했는데 그래서 놔뒀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나중에 얘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투자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좀 성과를 내고 오히려 나중에는 얘가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는 과외를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썼던 거 그 돈을 오히려 안 쓰고 모아놔서 그때 안 써놓던 걸 지금 내가 이제 해준다. 네가 하고 싶을 때. 네가 정말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 제가 다 맞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했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있어요. 수학 하나 다니고 전혀 아무것도 안 다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래도 잘하시나 봐요, 자제분들이. 아니요, 못해요. 잘할 리가 있나요? 무슨 소리야. 뭘 들었어. 뭘 잘해. 지금 저희 딸이 지난번 중간고사에서 지켜줘. 평균이 40점인데 지금 요번에 50점 올랐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일단 없고 그냥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존재감? 그냥 잘 지내는 거?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러면은 부모가 사랑을 많이 주면은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또 이야기하고 그때 좀 더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제 마인드가 있었어요. 나도 배운다. 포크님한테. 네. 그런 마인드는 좀 복사에다 붙여야겠어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맞아, 없는데 맞아. 물론 그런 여러 말들이 있죠.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하는 자세를 키워줘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가 하기 싫어도 보내야 되고 누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도 엄청 많이 주변에서 들었어요. 맞아. 근데 그것도 방법이겠죠. 하나의 방법이고 그걸로 또 잘 키워내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엄마가 너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점수를 뭐 30점 받아오고 40점 받아오고 이거에 야 넌 그거밖에 못하냐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하고 다니라고 했지 막 이게 아니라 그래 30점 맞았어?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대가를 치우는 거야. 공부 안 하면. 넌 대가를 치우는 거야. 남들 공부할 때도 안 했잖아. 그럼 너는 40점짜리 맞는 거밖에 당연한 거야. 네가 공부도 안 했는데 막 70점 맞아봐. 그럼 너는 공부한 애들 얼마나 억울하냐? 뺏어 정말. 근데 이거를 막 화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진짜 정말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막 공부해 막 화내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얘네들을 책임지고 얘네들을 잘 키워야지 이런 부담감이 커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예민해지고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의도치 않게 정말 더 아이들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나랑 같이 커가는 거고 나랑 같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동반자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힘들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소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요. 근데 이 방법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올랐고 중학교 이제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잘 컸던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주변에 뭐 무조건 공부시켜야지 학원 가기 싫어도 보내야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흥분한 것 같네요. 아이들 성경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흥분해버려가지고 좋습니다. 네. 일단 본인 먼저 또 잘 챙기셔야 되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내가 힘들고 그러면 예민해져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좋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요. 나는 잘해야겠네. 우리 동년배 우리 같이 건강해집시다. 우리 비타민 애들 주지 말고 나부터 먼저 먹고 알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하나만 주면 돼. 애들은 이미 영양소가 풍부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또 있어? 이제 끊을 거예요. 끊을 건데 은방울꽃님 저희 작가님이 그 패밀리 레스토랑 그 상품권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오. 네, 지금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지금 좀 전에 핸드폰으로 보냈거든요. 어머, 나이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접? 네. 왜냐면 아까 아이가 뭐 고기 사달라고 맨날 한다면서요. 근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사시는 데 근처에 아웃백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어릴 때 그런 데 가면 기분 좋거든요. 맞아. 완전 네, 그거 그래서 일기 쓸 날이에요. 일기 써.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연말이니까 이제 네. 아이들이랑 그러네.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도 금액이 아마 세 분이 좀 많이 편안하게 드실 정도는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네. 네, 힘내세요. 이렇게 막 용기를 내시고 자신감 있게 합시다. 네, 별것도 아닌데.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오프라인에서 뵈게 되면 꼭 인사해 주세요. 제가요? 그럼요. 뭐 어때요? 왜? 뭐 어때요? 하면 되지. 그냥 똑같은데.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